그 OBBBA 법안이 있거든요. 하나의 크고 뭐 아름다운 법안이잖아요. 예, 그 법안 안에요. 부채 한도도 5조 달러를 늘리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 패키지로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네.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게 이슈입니다. 그럼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지금 감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거 관세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5개월 동안 미국이 벌어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감세안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채가 10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가 는데요. 10년이면 120개월이니까 24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5개월짜리가 24번 있으면 120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5개월 동안에 지금 1,000억 달러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24를 곱하면 2조 4천억 달러죠. 그럼 3.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적자가 커질 건데 10년간 2조 4천억 달러는 관세로 벌어들이는 거면 상당 부분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환율과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투자자들이 환헤지 전략이나 뭐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환헤지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하실 되게 액티브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달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원달러 환율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해볼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올해가 네. 22년 1월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올해 환율 전망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예, 올해 환율 전망은요 1,180원에서 1,450원입니다. 딱 이러면 너무 되게 황당하죠. 저 사람 누가 불렀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환율이요 1,180원에 시작해가지고요 1,445원까지 갔었어요. 진짜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맞은 건데 우리는 그 얘기 처음 들으면 환율 전망 나도 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환율 변동성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22년도도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볼게요. 1,307원에서요 1,485원까지 180원이 움직였거든요. 네. 180원이 딱 3개월 만에 움직였어요. 그럼 제 1,307원일 때 3개월 후에 1,485원입니다 하면 믿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사람 불렀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단기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달러가 더 약세로 보일 거다. 올해 6월 달에도 1,350원 밑으로 내려올 거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그 순간 환율이 30원이 탁 트더라고요. 그럼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전쟁까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단기로 환율을 예측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해지한다? 그걸 다이나믹 해지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전문가 레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를 따라다니면서 환율의 단기 흐름을 맞추겠다. 넌센스고요.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환율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근데 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환율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해외 투자에 눈을 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해외 투자는 항상 한국 투자보다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한국이 좋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한국이 엄청 좋잖아요. 또 다른 해에는 해외가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해외가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에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해외 투자라는 것도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해외 투자를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그 나라 통화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태까지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요. 글쎄요. 10년 전만 해도요. 포트폴리오 짜자라고 하면은 되게 냉소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도 겪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담는 것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10년 전만 해도 주식 이랬는데 지금은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투자자들의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딱 2, 3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 미국 채권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해외 자산 투자에도 많이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눈을 뜰 때는 우리가 통화분산이라는 관점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원화 표시 자산만 득실득실한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성장에도 우리가 배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장이 안 나오고 다른 나라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 분산의 차원에서 조금 긴 관점에서 달러를 갖다가 보유한다든지 엔화를 보유한다든지 금을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외 자산 달러 같은 걸 보유한다면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투자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눈을 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율도 중요하겠지만 미금리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금리 결정 셈법이 복잡해졌다라는 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연준의 금리 방향 변화와 한국의 환율 변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일단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한두 차례 인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차례 정도만 인하가 돼도 시장에서는 되게 반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네.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옹고집을 부리던 파월이 항복하고 금리를 낮췄구나. 여기에 시장이 되게 감동을 받을 것 같은 게 네. 작년 9월 달에도 순간적으로 0.5%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했거든요. 그 순간에 환율이 내리꽂혀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달러 약세에 힘을 조금 더 실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하고 단기적인 달러가 그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요. 기준금리 인상 인하를 할 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봐요. 성장하고 물가를 봅니다. 성장이 어려우면 금리를 내리고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만 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더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금리를 같이 봐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막 내리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원화를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지면 이 돈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풀어준 게 그대로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는 약간 우리 옛날에 콩쥐 팥쥐전 보면은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르잖아요. 물을 붓는 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뻘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역설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금리 신경 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신경 안 쓰겠죠. 쓰겠죠. 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가격 이 두 가지를 같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금리를 신경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달러 약세 스탠스가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눈치 보일 시어머니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럼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냐? 네.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된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게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의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8월에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 국채 시장 전망은 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약간 외신에서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쩌면 이제 트럼프도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죠. 이 부채 한도 협상안이요. 옛날에는 개별안으로 있었다가 이번에는 그 OBBBA 법안이 있거든요. 하나의 크고 뭐 아름다운 법안이잖아요. 예, 그 법안 안에요. 부채 한도도 5조 달러를 늘리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 패키지로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에 관련된 얘기, 감세에 관련된 얘기, 부채 한도 올리는 얘기 이거를 다이다이로 붙어서 하나하나 협상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거든요. 요건 받아줄 테니까 요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도 끌려가고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이걸 다 팩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확 밀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데이트 얘기가 8월 달에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부채 한도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은 디폴트를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번에 OBBB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5조 달러가 업이 됐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디폴트가 온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8월에 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게 이슈입니다. 그럼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지금 감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거 관세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세금 걷어오겠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5개월 동안
미국이 벌어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어.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감세안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채가 10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가 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은 잘 못하지만 지금 5개월 동안에 1,000억 달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10년이면 120개월이니까 24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5개월짜리가 24번 있으면 120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5개월 동안에 지금 1,000억 달러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24를 곱하면 2조 4천억 달러죠. 그럼 3.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적자가 커질 건데 10년간 2조 4천억 달러는 관세로 벌어들이는 거면 상당 부분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많이 거두면 돼. 요렇게 해서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뭘 따라 붙게 만드냐면 이제 관세의 논쟁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관세를 많이 깎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네.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제 또 같이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장전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점점 더 복잡해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율에 대한 흐름? 네. 이게 궁금합니다. 단기 환율 전망이라는 건 사실은 맞추기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질서 있는 달러 약세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국가 하나만 자국 통화 강세를 받아들이면 달러 대비 강세도 무섭지만 달러 대비 강세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 대비 강세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원화가 10% 강세면 수출이 힘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달러 대비. 근데 만약에 원화가 10% 강세더라고 하더라도 그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이 10% 값이 올랐으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본 거 사러 가겠죠. 근데 일본도 10% 강세. 엔화도 10% 강세, 위안화도 10% 강세, 유로화도 10% 강세. 그러니까 다 10% 강세면 네.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맞더라도, 그러니까 나 혼자 10% 관세 맞는 거하고 다 같이 맞는 건 또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가 절상이 되더라도 다른 나라 통화가 어떻게 절상이 되는지가 포인트가 돼요. 아, 그리고 통화가 절상이 되더라도 남의 나라보다 덜 절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 10% 절상인데 나만 5% 절상이면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 압력이 딱 들어오게 되지만 다른 나라하고 키 맞추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 혼자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딱 보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결국엔 뭘 가리키게 되냐면은 달러의 약세 압력은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라고 보면은 2분기에 보면은 지금 환율이 1,35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막 널뛰기를 하고 있죠. 1,350, 1,390 이런 식으로. 예, 그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게요. 시장에 그 투자자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소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만큼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하나 안내해 준 걸로 확 몰리는 것처럼 차가 없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차가 많을 때는 확 몰려버리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19년도 5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막 그 되게 거의 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바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에 뭐라고 썼냐면 네. 미중 간의 협상은 악화일로에 있을 것 이렇게 썼는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시진핑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래요.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어제 쓴 말을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다 황당했지만 지금은 다들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알게 않나요?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사람들이 뭐랄까요? 트럼프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도 자체도 플레이어들의 변동성이 높고 트럼프의 정책 변동성도 되게 높거든요.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세상이에요. 그러면 뉴스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요, 이럴 때는 길목을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고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길목을 잡아놓고 통발을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참고로 그 물고기가 과거에 비해서 3배 빨라졌어요. 그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변동성이 떨려도 결국에는 수렴하는 점이 와요.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견지하시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하는 투자, 그리고 여러 군데 통발을 놓더라도 한 군데만 놓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놔야 기다림의 보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또 분산 투자에서 시간을 가져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환율의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대응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